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피켓이 등장했고 어른들끼리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이은 감사원 조사 통보 논란까지 강대강 대치 중인 국회 국정감사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고 또 해설위원과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원 국감장에서는 이 문제로 더욱 치열하게 논쟁이 붙을 텐데요. 감사원은 전례가 있는 감사 수행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 일본 상공을 넘어서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도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서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킬로미터,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1월 발사했던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그러니까 높은 각도로 발사해서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했던 1월과 달리 이번에는 발사 각도를 정상 각도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성 12형의 최대 비행거리가 이번에 포착된 4,500여 킬로미터로 분석되는 만큼 북한이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최대 비행거리와 재진입체 성능을 검증하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가 3,400여 킬로미터라서 이번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의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도 주목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와 체제 결속 차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군가계좌는 오늘 발사에 대해서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미사일 실사격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을 해 북한의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일 안보실장과 각각 통화하고 대북 억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엄정 대응 지시.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지시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에 열린 NSC 회의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영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회의 직전 진행된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할 철저한 대비태세를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일본 안보실장과 각각 통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사이 긴밀한 공조로 거듭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성역이 없다던 입장이 그대로냐는 우회적 질문에도 일반적인 원칙 아니겠냐고 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 과정에서의 논란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에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도 순방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견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남 자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여러 일정을 감안해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열도를 통과하자 일본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설 태세지만 주민 대피 경보 등 초기 대응부터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어떤 겁니까? 네,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약 20분 동안 4,60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뒤 일본 동쪽으로 약 3,20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요. 낙하 지점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성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発射地点から着弾地点までの推定距離として発表してきた飛翔距離の中でも、今回の飛翔距離約4600kmは最長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4차례 발사한 화성 12형과 유사한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마다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일본에 날아들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위대법에 따른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5년 만에 북한 미사일이 자국 상공 통과하면서 강한 위기감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까? 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国民の命や暮らしを守るために十分な備えができているのかという問題意識のもと、
ミサイルの迎撃能力の向上だけでなく、いわゆる反撃能力を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조치를 포함해서 북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됐는지는 언급을 피하면서 국제사회와 연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이 통과한 지역들에는 주민 대피 경보도 발령됐다고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 불안이 컸을 텐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뒤 일본 도쿄 긴자 중심가에서는 호외가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15일 이후 약 5년 만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자 전국에는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했는데요. 미사일 통과가 예상된 동북부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에는 역시 5년 만에 주민 대피를 권하는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초기 대응에 혼선도 드러났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는 처음에는 피난 경보 지역에 도쿄를 포함했다가 나중에야 뺐습니다. 또 대피 경보가 나온 시각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통과한 시각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실제 대피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J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경보를 내보내지 못하는 등 허술한 대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각지에서 교통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홋카이도와 동북 지역 신칸센 그리고 이 지역으로 가는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이른 아침부터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각 국감장마다 전 정부의 실정과 현 정부의 실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진 장관 참석 문제로 오전에 파행을 빚은 외교부 국감은 오후에도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 영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또 한 번 정회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외교부 국정감사 오후 회의까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고요? 네,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외교부 감사는 일단 오후 2시를 넘겨서 재개됐었습니다. 일단 오전엔 민주당이 비속어 빈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고서 화태하라면서 박 장관의 회의실 퇴장을 요구하고 이에 국민의힘은 사안의 본질이 야당의 국익 자해 참사라며 퇴장 요구는 월권이라 맞서면서 회의가 30분 만에 정회된 바 있습니다. 오전 회의 상황 보겠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이거 위원장께도 좀. 하지만 이렇게 정회된 이후 협의 끝에 박 장관 참석으로 가닥을 잡고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틀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다가 파행을 이르러서 회의가 다시 정회됐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틀고 해석해보자는 민주당과 합의 없이 틀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이 맞섰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해석에 있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나름 각 지금 정당별로 확신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영상 자체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틀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면 저는 간사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선 여야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를 놓고 입씨름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우리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 오전 회의에서도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여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죠. 국감장 밖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서 통보 두고 여야 공방 격화됐죠. 네, 일단 민주당 반응이 날로 격앙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당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 모여서 감사원이 권력과 검찰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침 의원총회에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며 화를 낸 걸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제가 많았던 걸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인사 등에 대한 실상을 이번 국감에서 파헤치겠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모두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MBC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고발이 6건, 국민의힘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게 1건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 후원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농협은행 성남시 지부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에 각각 36억 원과 5억여 원, 5억 원을 후원하고 인허가 등의 편의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당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한 여지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요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며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인데 이후 시민단체는 공개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없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발언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반면 강요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기자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 의원도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혐의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여전히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주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화조 배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내려앉고 주변엔 정화조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얘기로는 며칠 전부터 심한 악취가 났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한창 아이들이 좀 다닐 시간이기도 하고, 자, 폭발 사고 언제 발생한 겁니까?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입니다. 현재로선 도로 아래에 있는 정화조 배관이 폭발한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아파트 도로가 주저앉았고 아스팔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또 주변 구조물도 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폭발 강도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도 이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폭발 당시 무언가 펑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악취가 진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발 충격은 베란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활용을 버리러 가다가 폭발음을 들었는데 폭발음을 듣고 건물 무너질 때처럼 잔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원 가고 하원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번 폭발 사고 며칠 전부터 심한 악취가 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 아래 정화조 배관이 가스 유출 등으로 터진 거로 추정하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의 휴업일을 강제한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가운데 4번은 실패하며 특히 중단거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택시기사가 만여 명이나 급감한 데다 개인 택시기사 중 60대 이상이 77%여서 이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자체 판단으로 부재를 완전 해제한 경우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심야 택시가 30% 공급이 확대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합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합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법인 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 교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도 활성화합니다.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연말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 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의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도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20에서 40% 차등 적용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은 오는 12월,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잔뜩 얼어붙어 장난감이나 학용품 수요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문구 완구 종합시장에는 손님은 주는데 가격 인상 압박은 커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창신동의 종합 완구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장난감들 잔뜩 진열돼 있는데 손님들 발길은 많이 줄었다고요. 네, 이곳에 있는 장난감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이 1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 되면 고환율로 인해서 2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 20% 정도 인상이 이미 됐거나 또는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 오르다 보니 상인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일날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지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일상 회복되었다고 하나 회복되지 않은 일상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확산할 땐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문구나 완구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고물가와 고환율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생필품이 아니라면 최대한 돈을 아끼는 분위기가 이곳에도 반영된 겁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예전 같진 않은데요. 제조 단가가 오르다 보니 문구나 완구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형 수입 장난감 도매점은 일부 품목의 경우 30% 넘게 가격이 뛰기도 했는데요. 원자재값 상승에 물류비까지 치솟은 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호황을 맞은 온라인 판매 시장과도 경쟁을 벌여야 해서 상인들의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판매품들이 쌓여 있어 인수자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거나 아예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곳 상인들은 경제 위기가 하루빨리 극복돼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창신동에 있는 종합완구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내년 3월엔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될 거란 정부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 올 겨울을 잘 버텨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 2달 만인데 현장 어떻습니까? 네, 부모와 자식이 다시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고 체온을 공유할 수 있게 됐죠.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요양시설 곳곳에서 가슴 찡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70대 아내가 남편을 찾아 손을 어루만지며 긴 대화를 나눴고 호주에 사는 딸 가족이 입국자 PCR 검사 해제 덕에 무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하루 전날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극적으로 서로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취약시설 접촉 면회까지 재개되면서 이번 제2유행 국면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이틀째 10,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는 353명, 사망자도 19명으로 안정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올겨울이 마지막 고비로 내년 3월쯤엔 유행이 거의 끝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만 6개월 이상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는 물론 임신부까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니까 미리 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국세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가 5년 동안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국세청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퇴사자들의 임금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업체는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각종 세금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2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 국세청이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 한 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다는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1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지사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에 아마 일상감사를 받도록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하려고.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의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 국세청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사전 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갈등이 다시 신구 권력 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여파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도 민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이제 문 전 대통령 반응이 나오고 나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의 평소 화법에 좀 비교해서 많이들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표현 어투 이런 걸 보면은 네. 상당히 점잖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안 쓰는 화법이다라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수원 전 국민소통수석 경우에는 네. 평소 워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 경우에는 요즘 말로는 정말 극대노, 무척 화가 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서 무척 심기가 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현 대통령의 화법, 어법에 이어서 전직 대통령의 화법, 어법까지 좀 거론하고 있는데 아무튼 문 전 대통령이 극대노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바꿔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 대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한테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할 때 지금 감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일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엇을 질문할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추측을 해본다라면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뒤에 어떤 구조 노력을 정부가 했고 당시 청와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을 내린 어떻게 해서 그걸 판단을 내리게 됐느냐 그 과정을 알고 있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지문서 던지는 자체가 무례한 건가?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감사원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감사원이 그러면 조사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무례를 범했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무례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차에서 질의서를 그렇습니다. 보내는 그 절차. 일단 알려지기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전화 통보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감사원이 이메일로 거듭 요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극대노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은 지금 계속 일반적인 감사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전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서면 조사 통보가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발부한 적이 있다며 과거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은 무엇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았을까요? 과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 사업 비리로 감사원 서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남북 간의 군사 전력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리가 열세였는데 이 격차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였던 게 바로 율곡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변경하는 과정에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희대의 방산 비리가 터졌고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죠. 노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 차례 거절했고 감사원이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요구하자 조사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김영삼 정부는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대외 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 국가 부도 사태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죠.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에 착수하는데요. 바로 이때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4대강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서면과 방문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공개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지만 수령을 거부하면서 감사원은 기존 자료만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자 정치권 대립은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는 이 문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당분간 감사원의 조사 통보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석원 앵커가 쭉 정리했는데 아까 이제는 고인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헌정 운영상 좋지 않은 선례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되네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절차도 내용도 엉망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원이 이번 사건을 감사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랫 단계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그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하지만 감사원 법에는 명확하게 감사 대상 기간 이외의 사람도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에 물론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요구를 받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이렇게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도 분명한 것은 감사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여야는 전혀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깐 또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부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네, 어젯밤 YTN 나온 패널 한 분께서는 오해를 삼직한 시점이긴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에선 이를테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절차다. 전직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의 절규를 감안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비속어 파문을 이렇게 덮기 위한 하나의 정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획된 것 아니냐, 또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자칫하면은 국가기관을 무시한다 이런 부담감이 틀림없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공 일변으로 나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반응이 워낙 확실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물론 이제 사정기관의 힘을 갖고 있지만은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지금 충분히 버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감사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 고발 요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고발은 물론 할 수가 있겠죠. 고발은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고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아니면은 유병호 사무총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등등이 될 텐데 하지만은 이게 공수처에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사거리가 되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이 되려면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거든요. 공직기관 감찰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그래도 공수처 고발은 강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기간 운영 감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도 민주당이 그 고발 들어오면은 감사원에 대한 또 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고발은 진행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도 대통령 출근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밝혔는데 대통령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그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챙길 일이 있어서 좀 오늘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감사원 자체 판단이다라면서 이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감사원과 여당의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그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구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를 갖는다라고 감사원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모른다. 또 그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감사원이 알아서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코멘트 안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감사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논란이 없었으면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로 아마 논란이 번졌을 텐데 순방중 비서거 논란이 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는데 이 감사원 조사 통보 이후 좀 국면 전환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또 신구 권력 충돌 관련 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흐름을? 일단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원의 조사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요. 저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어질 파장 여기에 대한 예봉 꺾기다. 감사원을 겨냥해서 예봉 꺾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감사원이 그 감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아직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14일 날 실질 감사가 마무리되면은 또 이제 감사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또 감사위원회 의결해야 되고 그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라도 감사원은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물론 수사 요청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아니면은 박주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상당히 민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예봉을 지금 시작부터 꺾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은 정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물론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오늘이 10월 4일이기 때문에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는 차원의 어떤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14 공동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부분들이죠. 이것을 기념하면서 1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서 공존 공생 그리고 평화 번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마침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글도 남겼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 예고된 대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일부 뭐 정회가 됐다가 아까 영상에 나갔습니다만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그 관심이었는데 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대상으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 회의를 보니까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오후에 또 한 차례 정회가 되고 계속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민주당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 퇴장해라. 라고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만에 또 정회가 됐습니다. 또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영상 그것을 국감장에서 틀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한 차례 더 정회가 되고 국감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공방으로만 정회가 거듭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가결됐으니까 퇴장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 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돼 있으니까 국감장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 퇴장해라라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측은 장관은 그 국감이 시작이 되면은 기관 증인 선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맞섰죠. 그래서 결국 오후에는 박진 장관이 증인 선서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와까지 마무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을 트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외교통일위원회가 또 한 차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상임위가 교육인데 증인 채택 문제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각각 어떤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교육위원회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증인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 채택한 것을 놓고 이것을 낮추게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 두 증인들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증인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또 감사원 국감도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지금의 어떤 정가 이슈를 좀 반영하는 치열한 여야 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뉴스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 표현도 몇 차례 썼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운명의 주가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가처분 3라운드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가처분 관련된 국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는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네. 6일 이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3차, 4차, 5차를 통해서 재판부가 만약에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수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진석 정진석 비대위가 다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법원이 그냥 그 정진석 비대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국민의힘 경우에는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차기 전당대회는 아마 내년 2월 정도로 이렇게 순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번도 그랬는데 윤리위랑 이 가처분이랑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교롭게도 윤리위가 6일 열릴 예정이거든요.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본다면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의힘은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맞물려서 본다면 예상할 수 있을까요? 6일 윤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심하면은 제명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 제명? 그렇습니다. 네. 최대 제명, 아마 당원권 정지를 해도 3년 정도, 그리고 아니면 탈당 권고, 제명 이런 단계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윤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이준석 전 대표는 역시 이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낸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으로 또다시 끌고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무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텐데 네. 사법부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타결을 보는 것이 해법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서로 네. 한 발씩 양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전에서 접종을 찾을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좀 거친 표현을 했더라고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일이라고 했는데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이란 표현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표현하기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상범 의원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내부 총질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명을 거론하는 그 내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사법부가 그 여당의 또 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것,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그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의 자율성을, 정당의 자율성을 제어하는 그런 또 그 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스스로 그 목을 옥죄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은 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경찰에 모두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더라고요. 네, 함께 맞물려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지금의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오래전에 멸종한 인간 조상의 게놈, 유전체를 분석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혀낸 스웨덴 출신의 진화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페보의 아버지 또한 40년 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 2대째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동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67살의 스웨덴 출신인 페보 교수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Well, I initially thought it was a joke, actually, that it was my research group who made an elaborate joke. But then it sounded a little too convincing, but it was hard to digest, actually, immediately. 의대 졸업 후 의사 대신 인류 진화를 연구한 페보 교수는 평생 한우물만 팠습니다.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해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DNA 분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출현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짝짓기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페보 교수는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수네 베리스트렘 교수의 아들입니다. 2대째 같은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린 셈인데 페보 교수는 비밀스런 혼외자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지금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페보 교수는 30년 전 호기심에 좋아서 시작한 일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Es ist besonders erfüllend, weil es hat sozusagen angefangen als eine Liebhaberei oder eine Art Hobby vor 30 Jahren und wurde ziemlich lange angesehen als irgendwie ein Kuriosum. 올해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의 신임 트러스 총리가 결국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집권 한 달 만에 체면을 구겼지만 금융시장은 반색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2.5% 안팎의 급등세로 4분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집권보수당 연례 총회 무대에 오른 재무장관은 부자 감세 정책 철회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day. It has been tough, but we need to focus on the job in hand. 하지만 행사장 밖에선 신임 트러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상위 1% 부자의 세금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려다 거센 반발에 직면해 백기를 든 트러스 총리를 조롱했습니다. 집권 한 달 만에 헛발질로 트러스 총리 내각은 조기 퇴진론에 직면했지만 금융시장은 웃었습니다. 재원 마련 없는 감세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파운드화가 오르고 영국 국채금리도 하락한 겁니다. 영국 국채가 진정되자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4%를 넘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6% 안팎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주가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2.5% 안팎의 급등세로 4분기 시작 첫날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주요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나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은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실제 기업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 주식시장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지난주 플로리다를 시작으로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은 현재 소멸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아직 6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상태에 있는 등 복구에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안이 상륙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 한 주유소는 기둥이 꺾여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는 나무가 덮친 채 그대로입니다.
I was just devastated seeing what was happening to the property and to my neighbor's place downstairs, and it was hard to comprehend. 특히 해변에 있는 집과 상가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물도 전기도 없어 당장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Right now, we have to go with the motion. We have no idea. There's no power, no water. 이처럼 수많은 가옥이 파괴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 등 침수 상태인 곳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CNN은 플로리다 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때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지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100만 가구 이내로 내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now, statewide, 95% of customers have power. We're down to only 5% of customers withou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의 피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지 시각 5일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뿐 아니라 남부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을 물리치면서 영토 탈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러시아 최정예군도 물러섰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러시아 예비군 동원 문제 그리고 4개 주 병합 문제 설명하셨는데 그 질문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서 수복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르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헤르손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주의 주도인데 헤르손보다 조금 북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2개의 도시를 우크라이나군이 이 주말 사이에 탈환을 했습니다. 네. 드네프르강의 이 서쪽인데요. 먼저 어떻게 이거를 점령했느냐고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보급로, 탄약고 이런 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차를 보내서 이걸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드네프르강 서안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차 부대가 계속 진군을 하고 있고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마을을 탈환했고 러시아군 수천 명이 보급이 끊기거나 고립됐다. 이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건데요. 지도를 보면 드네프르강이라는 데가 있고 그 하류로 쭉 내려오면 헤르손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데 있는 2개의 도시 미롤로비우카, 아르한겔스크 이 2개를 이제 차지했는데 수복한 거죠. 이 2개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기서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마 헤르손으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헤르손으로 우크라이나 가는 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찾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디안이라는 그 영국 신문은 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이 남부 전선에서 최대의 돌파구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예 크림반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예, 보급로를 차단하고 다시 공격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데 러시아도 이 탈환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는데 이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방어선을 깊이 파고들었다. 분명히 인정을 한 거고요. 헤르손주의 그 러시아 측 행정부의 부수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군이 약간 더 깊이 뚫고 들어왔다. 땅을 잃었다는 얘기를 인정한 거고요. 이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헤르손 주에는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르손 주가 물론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대가 뭐 크게 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러시아 최정예 부대가 2개가 있는데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44 자동 소총 사단 그리고 76 공중 강습 사단 이 방어를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강한 군대로 유명한데 이 부대가 맡고 있는 지역이 무너진 거죠. 그 전쟁연구소라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여기서는 러시아 최정예군의 전투력이 최고 엘리트 군대의 전투력이 점차 약화됐다라고 하는
이 연구소의 주장이 이걸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정예 부대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러시아 최정예 부대 전투력 약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점령지 수복에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실 서방과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엇보다 어떤 무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라든지 보급로라든지 탄약고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이마스 같은 장거리 정밀 고성능 로켓포를 쏘거나 아니면 이제 드론 공격을 통해서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지원받을 수 없도록 고립을 시킨 다음에 전차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름도 긴데 이 하이마스라는 미군의 그 무기가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러시아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보면 전차가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 수가 굉장히 고성능 전차겠죠. 서방이 지원한 전차가 자기네들이 불리하고 그래서 이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기세 몰아서 지금 크림반도까지 도착했다 이런 기세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림반도까지 가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에 보면 드네프르강 북쪽에 헤르손이라는 도시가 저기 북쪽 어떻게 보면 서쪽입니다. 네. 서쪽에 드네프르강 서쪽에 있는 접해 있는 서안 도시입니다. 서안 도시를 과연 저 녹색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밀고 내려와서 헤르손까지를 수복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르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 러시아군이 병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러시아 점령군 쪽의 말을 들어보면 시가전을 준비하고 작전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전을 준비한다는 건 헤르손을 사수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저기 보면 이제 드네프르강이 있는데 드네프르강을 어떻게 넘을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문을 다 넘는다면 크림반도까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넘어야 될 관문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드네프르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러시아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미 다리를 다 끊었습니다.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전차가 지금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려갈 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드네프르강을 건너는 게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선이 엄청 넓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과연 기동력 있게 양쪽 전선을 다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좀 변수이긴 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예비군 지원 병력도 변수가 될 텐데 그렇죠. 예비군 징집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신이나 자료를 보면요, 징집을 계속 하고 있고 징집센터의 방화라는 그런 어떤 이제 반발도 나오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과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당국이 징집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그 징집 담당 관리를 처벌하고 그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집 관리를 처벌하는 것은 징집이 워낙 안 되니까 관리들을 할당량을 채우라는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푸틴의 그 검찰청의 직원을 150명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100명이 이 군 기율 관련 조사관일 수 있죠. 검사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 러시아 징집관들의 어떤 관료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도주를 하거나 은닉을 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은 170명에게 징집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찾아봤는데 16명밖에 전달이 안 됐더라. 그러니까 10%밖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러시아는 계속 징집을 강행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뚜렷한 결과가 아직 전선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 병합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영토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곳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부터 관심이었어요. 이게 국경선이라고 주장했을 때 분명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뺏고 뺏기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복하는 과정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합병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의 국경선이 계속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렘린궁 대변인조차 예. 이 남쪽에 자포리자나 헤르손주의 그 국경선은 미정이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했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 그것은 과거 2014년 분쟁 이후에 설정된 행정구역, 옛날 행정구역까지를 다 뜻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합병 조약이 사실 이 러시아 정부와 그 이제 지역 공화국에서 이제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만장일치로.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러시아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최종 비준, 국가 원수로서 최종 이 조약에 서명하는 비준이라는 절차만 남아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물가가 들썩일 정도인데 사실 국제사회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고 있는데 추가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 나온 소식들은 러시아가 어떤 핵을 사용할 거라는 계속 어떤 그 실행에 옮기겠다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러시아 국방부의 핵 관련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가 우크라이나 전선 쪽으로 이동하는 열차다. 이렇게 그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 이런 영상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인터넷에서 나돌고 이게 있습니다. 해당 영상인가요? 예, 이제 더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런 영상을 찾아서 이게 바로 그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희도 독립적으로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이제 유수의 세계 매체들이 이 영상을 첨부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그 핵실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포세이돈이라는 가공할 만한 그 잠수함 발사 핵무기가 있는데, 그 핵무기를 실은 러시아 잠수함이 북극해를 향해서 출항을 했다. 이런 기사가 또 영국 더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병 직후에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액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단계고, 서방에 계속 압박과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7월 700억 원대 이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아서 부실 시공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LH는 엄중 대처를 강조했지만 몇 달 동안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의혹 당사자는 여전히 재도장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임대아파트는 10년마다 전체를 재도장하는데 사업 발주액이 지난 5년 동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00억 원 이상을 A공영이라는 회사가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부실 시공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방서에 명시된 것보다 저급한 자재를 이마저 부족하게 사용하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칠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YTN이 의혹을 처음 보도하자 LH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진은 신속한 조사를 돕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부실 시공 의심 현장 74곳 목록과 A공영 관계자 이름이 담긴 조직도를 공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A공영 외에 다른 두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여럿 받아냈다는 정황도 포착해 의심 현장 목록을 넘겼습니다. 보도 석 달이 지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지난주 성남의 재도장 현장을 방문해 확보한 현장 소장 명함입니다. 사업을 원래 낙찰받은 업체인 비건설 소속 기술이사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의 주인 백모 씨는 A공영이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줄곧 현장 소장을 맡아온 부실시공 장본인입니다. 취재진이 넘긴 명단에 백 씨도 포함됐는데도 명함을 파고 버젓이 출입하는 겁니다.
LH는 또 전달한 의심 현장 74곳 가운데 38곳만 지금까지 조사했는데 이조차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확인했지만 부실 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품질 검사는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부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직원 가운데는 2명에 대해서만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 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탓에 차례대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는 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재하도급 등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LH 감사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처벌한 현장은 단 한 곳. 그런데 YTN 취재로 시작된 감사에서 지금까지 새로 드러난 사업만 36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부친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부친은 검사실에서 박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물품 보관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송모 씨는 어젯밤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생활용품과 완구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층 다른 점포들로도 불이 번졌고 창문을 뚫고 뿜어진 화염에 위층 벽면들이 그을리고 유리창들도 상당수 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회원동 남산 3호터널 요금소 인근에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새벽 시간 자신의 집 부근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살해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1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녀 2명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지자체가 자신들의 땅이 아닌 국유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해도 상당수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납 변상금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빗물 펌프장 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량 4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주차장 부지 일부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거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1,800여 제곱미터인데요. 이 가운데 380여 제곱미터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국유지입니다. 동작구는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지하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장 시설이 있으니 해당 필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동작구가 무상 사용을 요청했을 뿐 해당 필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월 동작구가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3개월이 넘도록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기니까 그걸 업무하라고 줬어.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땅만 아직 안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빗물펌프장이 무단으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야. 돈을 줘. 라고 하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65곳에 면적은 2만 7천 제곱미터. 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변상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치 예상 대부료만 1억 2,6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로 84제곱미터 상당 대지를 18년 동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납 변상금은 1,900만 원에 달하는데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65곳 가운데 50곳은 아직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 15곳은 시설물을 철수하거나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변상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한다면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지탄받고 또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지자체가 스스로 국가재산을 무단 점거한 채 변상금마저 외면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위원장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자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도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취임을 두고는 과거 반노동 극우 성향 발언을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자신보다 친노동적인 사람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세는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참여 설득 여부가 김 위원장의 역량을 묻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과거엔 부업이란 형태의 부수입을 통해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 보태기도 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앱테크, 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수입을 올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윤혜리 기자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앱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월 수익 3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얻고 있어요. 짭짤한 부수입을 벌었다는 말에 진짜 꿀 부업일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을 받는 앱입니다. 출퇴근만으로 10,000걸음을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점심 이후 짬을 내서 10,000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30분을 산책해 남은 걸음수를 채웠습니다. 오, 10,000보 다 채웠다. 보상으로 100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건강관리 앱입니다. 하루 목표한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고 20원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음식점 영수증을 앱에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겼더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50원이 주어졌습니다.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건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틈틈이 앱테크를 통해 모은 금액은 2,667원입니다. 저렴한 저가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쏠쏠하게 돈이 모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앱테크를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일정한 수입을 얻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에서 앱테크가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 월급의 10%가 넘는 금액을 그렇게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비용을 좀 소액이라도 벌 수 있다는 점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앱 운영 업체들은 통상 기업 광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홍보 대행비를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가시더라도 반드시 광고를 봐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일상이 회복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제 온라인이 아닌 3년 만에 전면 정상화된 모습으로 열립니다. 71개 나라 영화 240여 편이 내일부터 열흘간 부산 곳곳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 특히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양조위 배우도 방한합니다.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바람의 향기입니다. 아시아 차세대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란의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네 번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됐던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71개국에서 영화 242편이 공식 초청돼 좌석 거리두기 없이 온전히 관객들과 만납니다. 올해 저희 영화제 주제는 그 슬로건으로 다시 마주보다로 잡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차림새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영화 성찬을 부산의 바닷가와 함께 즐기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화인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양조위 배우입니다.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암화와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등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7일에는 관객들도 직접 만납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카세료가 레드카펫을 밟고 오는 12월 개봉할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OTT에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이주닉 감독의 욘더, 라스 폰 트리에의 킹덤 엑소더스 등 국내외 OTT 신작 9편이 공개됩니다. 범어사를 포함해 부산 17곳에서 영화와 공연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비프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성과 그 국제성의 균형을 좀 잘 잡아가면서 미래로 향하는 방향, 그런 점에서 올해 사실은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4일 폐막작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로 막을 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경쟁 섹션 지석이 신설됐지만 강수현 전 집행위원장 회고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장현진이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현진은 어제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펼쳐진 6라운드 경기에서 규정 위반으로 실격당한 정희철을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장현진 선수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팬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인도 많이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제 팬이 더 생긴 것 같고 오늘 그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난 뒤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는 4도나 낮겠고요.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내륙지방은 하늘만 다소 흐리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금요일까지 최고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높은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구는 15도, 부산은 17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과 대구는 21도, 광주는 22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